가을비가 그치고 서늘한 바람이 궁궐의 추녀 끝을 스치던 어느 날이었다. 안씨가 소박한 소용의 옷차림을 단정히 여미고 궁문을 나섰다. 궁과 친정을 오가던 발걸음은 늘 그랬듯 조용했고 그녀를 알아보는 이들도 특별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소박한 움직임은 훗날 조선의 왕통을 바꿔놓는 길의 한 끝이었다. 생전에는 감히 부를 수 없던 창빈이라는 존호가 훗날 그녀의 이름 앞에 더해졌고 그 이름은 한 왕조의 뿌리를 지칭하는 또 하나의 말이 되었다. 안씨의 삶은 스스로 빛나기를 바라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빛은 그늘에서 더 또렷해졌다. 안씨의 내력은 들머리부터 소란스러움을 모르는 것이었다. 작은 고을의 집은 번듯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은 제 할 일을 묵묵히 여겼다. 아버지 안탄대는 칼끝보다 의를 앞세우는 무인이었고 세상 일에 거친 물길을 거슬러 집안을 건사했다. 어머니 황씨는 매사를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안씨는 꾸밈이 덜하고 품이 넓은 아이로 컸다. 남의 눈치를 재지 않고도 남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법을 본능처럼 터득했다. 살가운 말보다 단정한 태도로 신뢰를 얻는 법을 몸으로 익혔다. 웃음은 크지 않았으나 오래 남았고 말은 적었으나 자주 떠올랐다. 세상은 늘 조용하기만 한 법이 없었다. 궁궐은 겉으로 고요했으나 속으로는 잔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촘촘한 예법 사이로 사람의 마음이 스며드는 곳짝은 실수 하나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곳이 궁이었다. 안씨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었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첫 교실은 방석과 경전 그리고 침묵이었다. 가르침은 소리로만 오지 않았다. 걸음걸이에서 예를 배우고 눈짓에서 질서를 익히고 침묵에서 말을 이해했다. 말과 말 사이의 여백을 다루는 법을 기르자 그녀의 움직임은 물같이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그녀는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고도 무너뜨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마음을 흔들어 권세를 얻는 대신 마음을 다독여 신뢰를 얻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궁궐의 큰 어른 정연대비는 사람을 보는 눈이 깊었다. 아이를 골라 쓰는 법을 안다는 것은 책을 고르는 일보다 어렵다. 대비는 안씨가 자주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빛나는 사람임을 읽었다. 그래서 큰 일을 시키지 않고 작은 일을 자주 맡겼다. 작은 일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은 꾸며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씨는 실수 없이 일을 마쳤다. 잘 보이려 하지 않았고 보이는 대로 했다. 꾸미 넘는 실력이 꾸미 넘는 신뢰를 만들었다. 그러자 대비의 눈빛이 조금씩 더 따뜻해졌다. 경전 몇 권을 가볍게 내려주며 글을 익히라 당부했고 예법과 법도를 스스로 챙기라 일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숙임은 복종의 몸짓이 아니라 절도의 약속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궁궐의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가 편안한 공기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없는 듯 있으나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같은 사람.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녀는 숨을 들이쉬듯 숨은 부분을 채웠고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면 물이 고이듯 빈틈을 메웠다. 안씨의 살핌은 번개같이 빠르지 않았으나 새벽같이 꾸준했다. 이 꾸준함이야말로 궁이 원하는 미덕이었다. 화사한 얼굴보다 성실한 자세가 더 오래 궁을 떠받친다. 그래서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므로 눈에 띄었다. 욕망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어서 자연히 자세가 고개를 숙인 쪽으로 기울었다.
왕은 사람의 손길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마음의 향기에 걸음을 멈추기도 한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공기였다.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오래 남는 잔향 같은 성정 그것이 왕의 곁에 있을 때 나라의 일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주인이 먼저 알아차리곤 한다. 안씨가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의 반열에 올랐을 때 조정은 큰 박수로 크게 떠들지 않았다. 대신 오래 박수쳤다. 박수의 길이는 사람의 무게를 잰다. 안씨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는 상궁으로 오르고 쳐다들 영양군을 얻었다. 사람들은 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고 대비는 더없이 흐뭇해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일이 안씨를 지켜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험이었다. 궁은 기쁨 다음에 시샘을 놓고 축복 다음에 경쟁을 부른다. 그녀는 그 경쟁 앞에서도 조용히 제자리를 지켰다. 누구를 밀쳐 자리를 넓히지 않았고 스스로를 줄여 다른 이가 설 자리를 남겼다. 문정왕후가 중전의 자리에 앉으면서 권력의 중심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기울기에 휩쓸리는 이들도 있었고 기울기 옆에 단단한 기둥처럼 서는 이들도 있었다. 안씨는 후자였다. 권세의 그늘을 빌려 빛을 내지 않았고 권세의 바람을 빌려 깃발을 흔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섬세하게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신뢰를 쌓았다. 그러는 사이딸 정신옹주가 태어났고 이어 덕흥대원군이 태어났다. 훗날 왕이 되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덕흥이었다.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새로 태어난 생명이 먼 훗날 역사의 회전을 다른 축으로 옮길 씨앗이었다. 왕후는 그녀를 적대하지 않았다. 적대할 욕심 자체가 그녀에게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왕후가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욕심이 없는 이와 싸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싸움은 칼이 있어야 벌어지고 욕심은 칼을 만든다. 그녀는 칼을 만들지 않았다. 왕의 재위가 끝나고 나라는 또 다른 왕을 맞았다. 왕이 떠나자 궁은 정해진 절차를 밟았고 후궁들은 관례대로 궁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녀에게는 이 조용한 후궁이 궁에 남아 있어야 했고 남아야만 일이 편안했다. 어린 임금 명종은 이제 막 나라의 정사를 배워야 했고 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궁은 바깥보다 고요했으나 속으로는 복잡했다. 조정의 숨은 결을 읽어낼 줄 아는 이가 궁에 더 필요했다. 그래서 안씨는 남았다. 남아있으라는 명은 신뢰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녀는 남아있었고 여전히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어린 왕과 덕흥대원군 사이의 왕실적 인연은 여기서 더 깊어졌다. 표정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타이밍 하나에도 궁중의 마음은 조금씩 모였다. 그렇게 인연의 실은 더욱 촘촘해졌다. 한 해의 끝자락 안씨는 친정을 찾았다. 오랜만에 집의 냄새를 맡고 어머니의 살가운 말은 가슴속 깊은 곳에 빛바랜 방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뜻밖의 숨을 멈추었다. 쉰한 해의 삶이었다. 궁은 깊게 탄식했다. 왕후는 애달파했고 어린 왕과 덕흥대원군의 집안은 더 깊이 울었다. 어머니인 이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못한 자리에서 어머니를 잃는 일은 곧 하늘 한 조각이 꺼지는 일이었다. 장사는 양주장흥리에 치러졌다가 이듬해 풍수의 말을 따라 과천 연동장리로 옮겨졌다. 지금의 동작동 언덕 멀리 한강이 흐르고
남산과 북악이 겹겹이 보이는 자리였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으되 오래 품격을 지키는 언덕이었다. 그 언덕 위에서 바람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도 이름의 무게를 알게 했다. 시간은 흘렀고 명종은 후사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세자는 젊은 나이에 먼저 눈을 감았고 왕의 또 다른 아들은 없었다. 조정은 술렁역 고왕실은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누구를 새 임금으로 삼을 것인가? 인순왕후는 신중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택하는 길이었다. 이는 전례가 없는 반개의 선택이었다. 친히 이어진 곧은 줄이 아닌 가지에서 왕통을 잇는 길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나라가 걸어야 할 길이라 보았다. 하성군은 소년의 나이로 보위에 올랐다. 왕의 이름은 선조였다. 전례 따위가 길을 막지 못하는 순간 전례는 새로운 전례를 낳는다. 왕통은 그렇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흐름의 근원에는 한때 소용이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에 훗날 창빈이라는 존호가 더해졌다. 선조는 즉위 뒤 해가 바뀌고 또 바뀐 어느 해할머니를 창빈으로 높였다. 생전에는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던 존호였다. 죽어서야 비로소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무게와 만났다. 왕의 마음에는 오래 가시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출신에 관한 이야기와 신분에 관한 말들이 경연의 공기를 흐릴 때마다 선조는 인간으로서의 상처와 임금으로서의 분노 사이를 오갔다. 어느 날 경연학자가 할머니를 첩이라 낮춰 부르는 말이 나오자 임금은 참지 않았다. 명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이 그르치, 그 말이 그르치면 심지가 흔들린다는 꾸짖음이 번개처럼 내리쳤다. 그 꾸짖음은 단지 예법을 지키려는 외침만이 아니었다. 할머니를 향한 자식의 도리였다. 임금에게도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의 노여움은 깊이 있었고 그 깊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의 경로를 두고 사람들은 신분의 그늘을 말했으나 동시에 혈통의 어머니에 대한 임금의 마음을 읽었다. 사랑과 그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때로 사랑은 그늘을 만들고 그늘은 사랑의 모양을 드러내준다. 세월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 다시 창빈의 묘 앞에서 멈췄다.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떼나먼군 이간이 상소를 올렸다. 후궁의 묘에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는 관례가 있었으나이 상소는 관례보다 명분을 앞세웠다. 조선의 왕통이 그녀의 몸에서 다시 뻗어나갔는데 어찌 비석 하나 세우지 않을 수 있느냐는 당부였다. 숙종은 결단했다. 예조가 비문을 짓고 명필이 글씨를 더해 신도비가 세워졌다. 한 왕조의 맥을 이은 공을 돌에 새겨 후세에 보이게 한 것이다. 관례는 예외를 만나 진화하고 예외는 공덕을 만나 설득력을 얻는다. 그녀 없이는 조선 후기의 왕통 자체가 서지 못했으니 예외는 예법의 파괴가 아니라 예법의 완성이었다. 그녀의 묘 앞에 서서 조선 후기를 훑어보면 기나긴 이름의 행렬이 한 줄로 선다. 선조광해 군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종 종조 순조 헌종철 종고종 순종에 이르는 이름들. 왕조의 긴 물줄기를 따라 흘러내려오는 동안물은 많은 돌부리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고 소리 뒤에는 늘 물결이 있었다. 그 물결의 근원이 바로 창빈의 뿌리에서 흘러나온 물이었다. 왕조의 뒤안길에서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낮았으나 낮음은 때로 기둥이 된다. 높음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낮음은 땅속으로 깊어진다. 그래서 긴 세월의 무게를 버티는 것은 대개 낮은 이름이다.
이 낮은 이름이 조선을 지탱했다. 세월은 또 다른 아이러니를 만들었다. 그녀의 묘가 자리한 동작동 언덕은 국가의 현충원이 들어서며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왕들의 조상 곁에 근현대의 지도자들이 잠들게 되었다. 한 왕조의 뿌리와 공화국의 뿌리가 같은 언덕의 흙을 나눠 덮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역사가 때로 서로 다른 시간의 끝을 같은 자리로 데려오는 방식을 보여준다. 어떤 이는 그곳을 임금을 내는 명당이라 했고, 어떤 이는 복과 풍파가 함께 서리는 자리라 했다. 왕의 손자가 왕이 되었으나 곧 나라가 큰 전란을 만났다는 이야기여는 대통령의 무덤이 같은 언덕에 자리한 뒤 그 집안의 권력이 굴곡을 겪었다는 이야기 풍수의 세계는 역사와 우연을 엮어 서사를 만든다.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들의 시간을 견딘다. 이야기는 때로 의지이고 때로 위안이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여인이 어떻게 이토록 큰 변화를 가능케 했는가? 답은 언제나 단순하다. 그녀는 너무 앞서지 않았고 너무 늦지도 않았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고 자기를 버리지도 않았다. 맡은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하듯 사람들의 마음을 덮이거나 식혔다. 스스로의 허영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 오래 사랑받는다. 안씨는 허영을 사랑하지 않았다. 궁녀의 때부터 익힌 예법과 법도는 그녀의 장식이 아니라 그녀의 뼈대였다. 뼈대는 드러나지 않으나 자세를 만든다. 자세가 곧 품격이다. 품격은 비단과 장신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말없이 일을 끝내고 시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유혹 앞에서 조용히 뒤돌아서는 행동이 품격을 만든다. 그녀의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랐다. 그늘은 햇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고르게 한다. 더 큰 대원군은 온화한 기질과 학문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어머니의 태도가 아들의 태도로 번져간 것이다. 이렇게 맺힌 인연과 신뢰의 사슬이 명종대의 후계 구도에서 하성군을 선택하게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누군가는 혈통의 당위를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의 필요를 말했으나 그 이면을 떠받친 것은 오래 축적된 신뢰의 공기였다. 공기는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어떤가. 숨쉬는 모든 것을 감싼다. 그 공기가 왕통의 방향을 바꾸었다. 창빈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다. 비상한 지략으로 적을 꺾고 놀라운 모략으로 권자를 잡은 이야기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역사의 축을 옮겨놓았다. 이 역설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의미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을 외치는 이들 사이에서 찾는 동안 역사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작은 성실이 긴 시간을 건넌다. 긴 시간은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정조가 친히 재앙을 올린 일은 왕실이 그녀를 왕조의 근원으로 공경했음을 드러낸다. 재앙이란 이름의 의식이 주는 의미는 돌담처럼 단단하다. 돌담은 넘기 쉬운 울타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모여 생긴 신뢰의 축적이다. 재앙은 단절을 잇고 이침을 되돌린다. 그래서 재앙은 곧 약속이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약속이다. 왕조가 스스로의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은 빠질 수 없었다. 그 이름이 곧 왕조의 골격이었다. 골격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없으면 서지 못한다. 왕조의 몸은 그렇게 서 있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가을비가 그치던 날소용의 옷깃을 여미고 국문을 나서던 그녀의 뒷모습을 떠올린다. 인생의 장면은 그렇게 소박한 이미지로 남는다. 손에 쥔 보자기는 무겁지 않았, 고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보자기 속에는 한 왕조의 내일이 들어있었고 그 발걸음 아래에는 한 왕조의 미래가 깔려 있었다.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역사는 그렇게 조용히 움직였다.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담백한 성실이었다. 성실은 화려하지 않아서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은 결국 역사를 이긴다.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한다. 역사를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재능운기 회결단 많은 말들이 떠오르겠지만 여기 한 사람의 삶이 답을 대신한다. 그녀는 스스로의 욕망을 억누르려 애쓰지 않았다. 욕망이 적었기 때문이다. 욕망이 적은 이는 덜 흔들린다. 덜 흔들리는 이는 오래 선다. 오래 서 있는 이는 결국 방향을 바꾼다. 그녀는 그렇게 방향이 되었다. 왕조는 그 방향을 따라 흘렀고 그 흐름 위에서 많은 이름들이 생겨나고 사라졌다. 이름의 흥망은 요란했으나 방향의 유지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 무소의 소리 그것이 바로 창빈의 숨이었다. 동작동 언덕에 오르면 바람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멀리서 한강이 반짝이고 산줄기가 엷은 물결처럼 겹친다. 바람은 묻지 않고 언덕은 답하지 않는다. 대신 자리는 묵묵히 말한다.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오고 갔는지. 그러나 자리는 묻히지도 않는다. 조용히 사람들을 맞고 조용히 사람들을 보낸다. 그리고 조용히 역사를 지탱한다. 자리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언덕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 그녀는 생전에 자리를 지켰고 죽어서도 자리를 지킨다.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결국 자리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말을 줄인다. 창빈 안 씨의 이야기는 화려한 결말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잔잔한 숨으로 끝나야 어울린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왕통이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맡겨진 자리에 대한 태도 성실과 겸손절도와 품격 그 모든 이름들이 합쳐져 하나의 말이 된다. 안 씨의 말 없는 다짐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그 다짐이 한 사람의 삶을 만들고 그 삶이 한 왕조의 역사를 만들었다. 역사는 거대한 손바닥으로 사람을 밀어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손길로 등을 받쳐준다. 그 손길을 우리는 때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늘 그 손길이 있었다. 창빈의 이야기란 결국 그 손길을 기억하자는 요청이다. 그러니 때로 힘에 부치고 길이 막힌 듯할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도 좋겠다. 화려하지 않은, 단정소란스럽지 않은 꾸준함 그리고 과장 없는 담대함.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은 오래 선다. 오래 선 사람의 앞에는 어느새 길이 난다. 길은 걸음이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그 길이 다시 누군가의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이 또 다른 길을 만든다. 그렇게 역사는 이어진다. 창빈의 숨이 아직 이 언덕의 바람 속에 섞여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의 생은 짧지 않았고 길지도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충분하다는 말만큼 넉넉한 칭찬도 드물다.
사람의 생은 길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품으로 평가된다. 품이 넓은 생은 짧아도, 길고 품이 좁은 생은 길어도 짧다. 그녀의 생은 넓었다. 넓음은 조용히 주변을 감쌌고 그 감쌈이 하나의 왕통을 지켜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 감쌈 속에서 한 시대가 지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의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분 것처럼 한 이름의 끝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에 창빈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골격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해둔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 예법과 학문을 익혔다는 사실소용의 신분으로 왕을 보필하며 자녀를 얻었다는 사실양주에서 과천으로 이장된 묘의 내령명종이 후사 없이 떠난 뒤 하성군이 반개로 보위에 올라 선조가 되었다는 사실선조가 경연에서 할머니를 낮춰 부르는 말을 꾸짖었다는 일화숙종이 예외적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했다는 결단동작동 언덕의 묘와 근현대의 지도자들이 그 주변에 잠든 풍경 그리고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왕들의 계보의 모든 역사적 사실이 이 글의 기둥이다. 그 기둥 위에 올린 표현과 문장 장면과 숨결은 다만 그 진실을 더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